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는 한동훈 대전이었습니다. 특히나 헌재의 검수완박 기각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그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놔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지켜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왔습니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총선에 역시 한동훈이 등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윤 핵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총선을 앞둔 한동훈 등판론이 다시 불붙은 겁니다. 한 장관 본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공방. 오늘 동아일보가 8면에 쓰고 있는 공방입니다. 어떤 공방일까요?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하라. 민주당은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아니 깡패 마약 수사를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인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는데 이 시행령으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미묘한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그 위증교사 의혹과 시행령과의 관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편. 한겨레신문 4면에 쓰고 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민주당이 당직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천의 핵심인 사무총장 빼고 비명계에선 반쪽짜리 물갈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쇄신의 1순위로 꼽혔던 친이재명계 사무총장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아시다시피 총선이 얼마 안 남고 사무총장은 공천과 관련해서 매우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백. 한국경제 5면 기사입니다. KT의 운명은 차기 대표 뽑을 지배 구조 위도 구성 못했다. KT 경영 공백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경제 비판했습니다. 윤경림 대표 후보 사퇴에 사내이사 선임안도 자동 폐기돼버렸습니다. 지도부가 뻥 공백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참변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조선일보 신면이 쓰고 있습니다. 안산 빌라에서 새벽에 화재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 국적 부모와 어린 5남매 7가족이 살던 이 작은 빌라에 불이 나서 2살짜리 막내 빼고 4남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고물 수출로 생계를 꾸려왔고 아이들은 유난히 밝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하게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살던 외국인 가족이었는데 안타까운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바르다 박 선생, 국민의힘의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어제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불려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서 강한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의 반박,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국회, 어제는 한동훈 대전이었다. 그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등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요, 헌재의 이 판단은 이미 당신에 대한 탄핵 판단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게 했습니다.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탄핵을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이미 헌재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꼼수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고 이미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장관이 탄핵해라, 탄핵안 통과시켜라, 어차피 과반이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자 김남국 의원이 뭔가 한 발 좀 물러선 듯한 헌재 판단으로 이미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약간 막상 또 탄핵 발의하는 못하는, 그래서 뭔가 한 장관이 탄핵해라, 들어와 하니까 김남국 의원이 좀 한 발 접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김남국 의원이 여태까지 국회에서 많은 실언들을 했지만 본인도 변호사인데 이런 걸로 탄핵이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할까요? 사실 저는 여론 호도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탄핵 말하는 사람들 다 그냥 한 장관을 어떻게든 이제 나쁜 식으로 몰아붙여서 이제 쫓아내고 싶은 마음뿐이지, 이게 정말 법적으로 탄핵감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자체가 탄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헌재에 이제 올라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호주제, 낙태죄 폐지, 성매매 특별법,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들 한때는 기각되고 각하되고 그랬었어요. 예.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기각됐다가 한 7년 뒤에 결국 위헌이 됐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 이거 정말 헌법에 위배됩니다라고 헌재에다가 결정을 맡겼던 여성단체들 다 지금 죄진 겁니까? 기각당하면 다 죄진 거예요? 잘못한 겁니까? 이게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헌재에다가.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는 지금 시류에 이게 맞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의 시대 흐름과 헌법이 잘 맞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 다음에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각당하면 다 잘못한 거고 탄핵 사유가 된다면 무서워서 어디 헌재에다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너무 당당하다,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어쨌든 헌재에서 그런 식의 위장탈당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마디라도 입장이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물론 헌재의 결정은 법이 유효하다고 나왔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막상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김용민 의원 등등이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 탄핵안은 발의하지 않고 이미 탄핵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주장만이 현재 나온 셈인데요. 민주당 의원들 어제 법사위에서 한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장관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열이면 열 물어보셨는데, 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4분은 거기 10명에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큰일 났네요.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할 공찰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한 거예요.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도대체 헌재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결정은 존중한다.
그런데 공감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내려진 결정이 과연 정당하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이 5명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무효 확인에 대해서 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편법 판정을 해서 게임에 졌는데 그 책임을 선수에게 물어야 되냐? 사실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가 사과를 해야 하는가? 짧은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 누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양쪽이 주장이잖아요.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고 더 크게는 헌법재판소가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플러스펜인데요. 네. 굉장히 비싼 만년필이라고 치자고요. 이걸 김진 앵커 소유였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슬쩍 갖고 와서 쓰고 있었어요. 한동안.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훔쳐온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뭔가 잘못됐지만 네가 오랫동안 이거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써라 이거 아니에요. 돌려주긴 애매하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우선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 의원들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는 막 논리도 막 뛰어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저희 당 전주혜 의원님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이런 애매한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용이 각하된 거는 내용적인 것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단하다가 절차적인 정당성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이미 이걸 돌리기에는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냥 가자라는 황당한 헌법재판소 결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예. 민주당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잘못 만든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장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검찰의 수사권만 가지고는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같이 저렇게 열을 내는지 저는 그 숨은 그림이 과연 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껏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계속 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시행령으로 고쳐서 범죄 수사 떨어지고 경찰의 업무 부담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맞는 거지. 그걸 왜 억지로 또 돌려서 어수선한 사회를 또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사과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헌재의 판결 중에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다라는 질타도 사실은 있던 셈인데 민주당에서는 그 위장 탈당 등의 헌재의 질타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 누가 사과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100% 오롯이 전적으로 한쪽의 책임이다. 한쪽이 잘못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은 없죠. 이게 잘못이라는 것은 서로 작용,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물로 뭘 딱 자르듯이 몇 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롯이 전적으로 한쪽이 100% 잘못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이면서도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주요한 잘못 그것의 우선순위는 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제 사과해라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정당의 하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색깔을 덮어씌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삼권 분립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 체제를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색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 도의적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인사 참사가 나도 책임 안 집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을 했던 주무부처의 장관 아닙니까? 사과 안 합니다. 외교 참사가 생겨도 사과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지지를 받으려면은 저는 사과 잘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과에 너무 인색하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그것도 그냥 주무부처의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의 척건 중에 척건 핵심 장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품는 그런 포용의 정치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의 척군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뻔지르르한 말 뻔지르르합니까? 예, 뻔지르르한 말 또는 한마디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말수를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야당의 이야기에 설사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머리도 좀 조아리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에게도 좋고 척건 중에 척건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똑똑한 것보다 더 좋은 자세, 더 겸손한 자세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최고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 이 세상에 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좀 아쉽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면 야당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좀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결과적으로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검수 원복 시행령, 이 소위 이게 이제 따옴표입니다. 인용. 검수 원복 시행령.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죠. 요거를 철회하라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이 빨라요.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깡패, 마약, 무고. 정확히 들었습니다. 깡패, 마약, 무고 수사를 왜 못하게 하느냐. 이 시행령 다시 없애면 민주당 주장대로 검사가 깡패, 마약, 무고 수사 못해요? 못하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수 완박법 자체가 사실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랄지 여야 합의에서 이루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국민의힘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상을 파기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잘못한 건 맞죠.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을 너무 통과를 빨리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왜 빨리 시키려고 했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때 후보자가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제 검수완박법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면 구하기 차원이 아니냐.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빨리 이걸 통과시켜야 한다는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리를 두는 과정에서 어떤 조문에 있어서 어떤 검토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또 이런 분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경제 부패 범죄를 줄였는데 왜 경제 부패 범죄 등자를 왜 붙였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경제 부패 말고도 다른 사건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법에서는 문헌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이냐 아니면 부패 경제 범죄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등을 붙여버리니까 검찰이 얼마든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거죠. 그게 바로 한 장관의 시행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패 경제 범죄만 한정되기 때문에 유증, 무고, 마약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 장관이랄지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등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련돼서 우리가 무한정으로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럼 지금 논박이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검수완박법을 유효하다고 했으니 그 시행령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 장관은 헌재 판단을 보니 오히려 이 시행령을 더 지켜서 국민들을 지켜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석을 갖게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은 자신들의 검수완박을 입법한 취지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부패만 하기로 하고 다른 범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들가 그 법을 만든 거에 너무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원칙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법 취지에 의하면
사실은 무고 깡패 마약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법 취지에 거기에 치중을 하면. 근데 이 법의 어떤 정당성이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검사의 어떤 수사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법이다.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법 웹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랄지 전 정부 입장에서는 등이라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에도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법 문구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다시 해서 등자를 빼버리고 거기에 한한다 이렇게 만약에 문구를 두면 사실 시행령 자체는 무효가 될 확률이 크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행령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좀 측면이 있어요. 법 문구만 보면. 그렇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또 다른 이슈와 이 시행령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중교사 의혹, 이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기됐잖아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동아일보 단독 보도 등 전해드렸는데 이 시행령이 살아있으면 이 시행령으로 검찰이 위중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위증이라는 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이라는 게 이번에도 나온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이거를 다시 경찰에 가서 처음부터 수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당장 이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계속해서 왜 마약, 깡패 이런 거 수사 못하게 하냐, 위증, 무고 왜 못하게 하냐, 저도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물론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있죠. 그런데 이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목적인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검수완박법의 취지와 시행령이 반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시행령의 취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이 검수완박법이 정말 민생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시행령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취지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검수완박법이 어떤 법의 취지를 위배했냐면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법이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지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수기 과정을 오래 거치게끔 했거든요. 그 취지가 뭐이겠어요? 소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있을 테고 중요한 법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의견을 들어서 바꾸라는 그 취지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취지는 아주 쉽게 검수완박법이 그냥 없애버리면서 자기네 법의 그 취지는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중요하지 않게 해버렸어요.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냥 다른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검찰 개혁이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취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라면서 편법 쪼개기도 하고 위장 탈당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도 이제 와서 검수완박법의 숭고한 취지 때문에 시행령은 바꿔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행령 논란인데 전재수 의원님, 혹시 이제 민주당에서 시행령 없애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증교사 혐의 등등등등 검찰이 좀 수사할 수 있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일각에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깡패 마약 위증 수사 못하게 막으려고 하냐 이 이야기가 내나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실관계를 굉장히 왜곡하는 발언이죠. 왜 그러냐면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년에 벌어지고 있는 고소고발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형사사건의 99.7%를 이미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깡패 마약 수사 마치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그냥 백주대낮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마치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미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 말하자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 즉 검수완박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킬 때 검찰청법 4조입니까? 거기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범죄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 법을 통과를 시킨 취지가 뭐냐면 입법 취지가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 축소입니다. 부패, 경제범죄 등이라고 해놨는데 등에 방점을 준 것이 아니고 부패, 경제범죄에 한해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마치 등을 국어사전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든 것이거든요. 법을 통과를 시킬 때는 입법부의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그 법의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너무 장난을 쳐도 너무 많이 쳤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법무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소집법을 바꿔가지고 네.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정부소집법을 개정을 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회를 해가지고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피해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상권분립 체제를 심대하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한 장관이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전 본부장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 국민들 눈높이를 잘 알고 있고 저희가 학폭 문제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장관인 제가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학폭 문제를 알았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한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인사 검증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인사 검증은 사찰의 한계를 넘나들면 안 된다. 그 한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성긴 그물이다. 이 말은 문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라며 인사 검증의 어떤 한계 또 고충을 한 장관이 사과와 함께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여당 내부에서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장, 새로운 여의도 연구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언론에서 장관이 차출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박수영 의원은 친윤계 인사고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내정됐잖아요. 임명됐잖아요. 한동훈 차출론을 또 얘기했는데 확실히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대로 총선 치르기는 좀 뭔가 부족한 거 아니냐, 힘든 거 아니냐. 한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박수영 의원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 핵관 내지는 그 여론을 많이 주도하는 핵심적인 상황이니까 비중 있게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당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지금 위기 의식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동안 쭉 그 총선 앞두고 보면은 전체 선대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만은 예. 수도권 선대위원장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이번 총선도 아마 서울, 경기, 수도권이 박빙일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저희 당 같은 경우 서울과 경기에서 의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복귀해야 되는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예. 저희 당으로서는 중요한 아주 귀한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이 총선판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젊은 세대에 구애할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예. 수도권 선대본부장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도권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의 민심을 이끌겠다는 건데 본인도 서울 어디에 출마하면서
당연히 본인이 출마를 해야죠. 출마를 해서 뭔가 그 붐을 일으켜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험지 아니면 편한데? 저는 뭐 험지에 가서 뚫고 나가는 게 정치적 자산이나 본인의 위치를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장관 정도면 충분히 험지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타겟이 될 수 있는 예. 민주당 의원이 있는 지역 이런 데 가서 뚫고 나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험지도 어느 정도 험지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험지 중에 험지인데 인천 계양을에 한동훈 장관을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너무 험지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구라는 게 꼭 뚫고 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없지만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지금 양당 구조가 갖고 있는 중에서 거의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가령 뭐 호남 지역 가서 우리 당이 살아오라고 그러면 쉽지 않은 쉽지 일이거든요. 않죠.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지역 말고 꼭 차지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적당한데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박장호 의원 지역구인 원주 같은 경우가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지난 재보선에서 박장호 의원이 찾아오셨듯이 뭐 그런 험지. 그런 험지를 찾아가지고 저는 탈환해 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그 지금 여러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쉬운 자리 말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와서 복귀해 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호 의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 이 대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작 소설이란 얘기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재판 위증, 일단 영장은 기각, 신작 소설의 임팩트라는 주제 꼽아봤습니다. 어제 그 김 씨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백현동 부지 용도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위증 대표로 통신장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얘기 들었는지 어떤 증언해달라고 부탁 받으셨는지 당시 통화 내용에 어떤 대화 오고 갔는지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위증을 했다라며 영장 실질 심사 검찰이 청구한 영장과 관련된 실질 심사 결과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됐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유는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느냐? 일단 범행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속이 돼버리면 사실 법원 가서 본인은 이제 방어권 보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범행 사실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부인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가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를 해라 이제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고 또 이 김 씨의 이제 실거주에 파악되기 때문에 아마 도주 염려가 없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구속 사유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각을 했어요. 어제 그 뭐 기각 결정문 중에 혹시 범죄 소명이 불충분하다 이런 취지는 없었습니까? 네, 그런 취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죄가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영장 청구했고 또 그 범죄 혐의 3개 중에는 또 유지훈과 관련된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김모 씨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했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보강 수사하죠. 그래서 영장을 대부분 재청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검찰도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보셨던 저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을 때 1심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인데 원래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반대편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을까? 이게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위증교사 의혹인데, 자, 김수영 교수님 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변호사였죠. 변호사가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KBS PD와 함께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량 시장 측에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검사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검사입니다 라면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 사칭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그게 거짓말로 취재를 당한 김병량 시장 측에서 화가 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저 A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이재명 대표와 방송사 PD의 전화를 사칭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 김모 씨다. 김모 씨가 바로 받았죠. 나 검사요 하는 전화를 저 김모 씨가 받은 A 씨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변호사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1심 재판에 나와서는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러 가지 나중에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뭐 돈도 막 받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위증을 교사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다오라는 전화를 한 녹취록이 있다 보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뭔가 위증교사가 있었고 그 대가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구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뭐 지금 재판에 가서 가려봐야 되겠지만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어도 그 구속영장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재판부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됐다. 그러니 굳이 구속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거든요. 아까 김광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전혀 혐의가 없는 거를 억지로 영장을 청구한 거면 그 내용에 재판부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만큼 상당히 재판부에서도 이 사안을 단지 구속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위증 교사 안 했다 부인하고 있는데 전화를 여러 차례 건 것은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녹취록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사실은 머지않아서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제 법원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라고 한 부분 속에서는 맥락 속에서는 검찰이 확보했다는 이재명 변호사가 저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녹취 파일.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게 지금 이분의 혐의가 3개잖아요. 3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녹취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사실 그거 열어보면 바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위증을 교사한 건지 아니면 진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건지는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이미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까지 해가지고 수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인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들어보시죠. 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누명을 썼다. 이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법원까지 간 것인데 1심에서 나왔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전주의 의원이 국민의힘 어제 한동훈 장관에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무죄가 확정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중 교사를 했던 의혹이 있고 검찰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현재 지금 시행령으로는 이 위증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거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데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뭐 검찰이 지금도 수사하고 있고 수사하는데 문제는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는 수사해라라고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검찰의 또 다른 신작 소설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육경도 사건 관련해서 위증 교사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을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 박정하 의원님. 네. 녹취 파일만 확인해 보면 이게 위증을 교사했는지 아니면 진짜 가서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격려 내지 호소했는지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는 신작 소설이라고 했는데 진짜 신작 소설인지 아니면 옛날에 남욱 씨가 말했나요? 다큐멘터리인지 녹음 파일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뜸을 들입니까 검찰? 그냥 녹음 파일 확 열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검찰이 최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그 괜히 정치 공세한다, 검찰의 공소장 봐도 뭐 특별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김용, 정진상, 김만배 등까지 포함해서 입을 아직 안 열고 있잖아요. 안 열고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중요한 증거를 가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검찰은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충분한 정황 증거를 그다음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했을 거고 영장실질심사를 검토했던 재판부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나올 텐데 검찰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저는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나오리라고 보고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잖아요. 2002년 당시에 다른 진영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 전화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진술했던 사람이 2018년 가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특정 납품을 위해서 7천만 원을 또 어디선가 수수를 하고 또 그 무슨 하우징 대표 백현동과 관련해서요. 그 4단계를 넘어가서 허가를 받았던 그 사람과 같이 모여서 70억 중에 3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거 이상하다고 수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별건 수사니 아니면 또 위증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는 저는 진실을 밝히는데 저는 뭐 이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덮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은 국민한테 다 내놓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확인해서 저는 검찰이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대표 해당 증인에게 위증교사 정말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또 그것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인데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제대로 받기 전에 또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주장들이 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힌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중요한 범죄로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할 때는 하루에 몇 건씩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막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신작 소설이 시작됐다 이런 이제 예.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깨놓고 한번 봅시다. 수사 기간이라든지 수사 규모라든지 또는 수사 건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수사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지원 인력까지 다 합하면은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1년은 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때까지 아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형식 차원에서 적어도 어떤 형식의 공정성을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이건 좀 해도 좀 너무하다. 당연히 제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준과 잣대는 예.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증교사 안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중요한 질문,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께 드리려고 아껴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화 파일을 확보했잖아요. 네. 통화 파일. 그러면 검찰이 통화 파일이다. 안 열어보고 나중에 아껴놔야지.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열어보고 내용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검찰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통화 파일 안에 무엇이 녹취돼 있고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검찰은 당연히 들여서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이 대표의 주장대로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라 가서 열심히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위증교사했다 라고 하면 이건 검찰은 사실은 해체될 수준의 신작 소설을 만들어낸 건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확인해 봤는데 위증교사네 라고 해서 증인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한 것. 지금 두 가지 상황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이요. 소설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단서를 삼아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나서 이건 구속 필요성이 있다랄지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입건해서 수사하고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김모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제 반대 입장에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에 사건과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2018년도 사건에서 왜 상반된 진술을 했을까? 그 부분에서는 이유를 찾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018년도 사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을 때 검찰 내에서 저 김모 씨 유증했네. 저거 조사해서 입건해서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있는데 이제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제 추측이에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김모 씨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백현동과 연관이 있어? 김모 씨에 연관이 돼 있는데 백현동이 이재명 대표 관련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 납품을 했는데 거기서 7천만 원 더 받은 거예요. 이것도 정진사하고 또 통화도 하고 관련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전에 그때 증언했던 사람이네.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유증을 해준 대가로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닐까라고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아마 유증에 대해서도 단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2018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 통화를 하면서 녹취했을 가능성이 크죠. 왜 녹취를 했을까? 단순히 증언 좀 가서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녹취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녹취를 안 했는데 자동으로 녹취가 돼서 검찰이 그걸 찾아냈는지 아니면 이 김모 씨가 녹취된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유증이 있고 이전부터 백현동과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 납품을 해서 또 7천만 원 상당 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 녹취를 보니까 유증과 관련해서 교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한 거지. 이렇게 유증과 관련된 증거 전혀 없는데 법원 입장에서 보는데 뭔 증거가 있어서 유증을 넣었지? 이렇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판단에 관한 문제는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과 또 이번엔 검찰 측의 입장 나란히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죠.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성사됐다면 이라는 가정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유력 대선 주자의 방북이 성사됐더라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까라는 가정의 질문입니다. 지난 24일 이화영 재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나왔어요. 검찰이 물었습니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이 대표의 방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검찰이 독자 방북, 경협 청사진 제시했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상승은 당연하냐. 그때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 방북됐다면 대선 결과도 달랐을 것이다. 라고 쌍방울 측은 이야기했습니다. 방북이 성사된다면 검찰이 묻습니다. 비용을 대납한 쌍방울이 통일부 사업 승인 절차 때 경기도 내세워 대화 가능하냐, 그걸 기대했냐 라고 묻자 내가 헌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당시 쌍방울이 왜 경기도가 낼 돈을 대신 내줬을까와 관련된 검찰의 시각이잖아요. 이게 검찰의 질문이에요. 주고받는 대답인데 이 대표의 방북이 성사됐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비용을 낸 쌍방울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경기도 등등을 통해서 헌납해 준 것에 대한 무언가의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이죠, 이게. 그렇죠. 이제 2019년이니까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하고 잘 사업을 해서 북한에 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하면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갈 테고 경색됐던 그 남북 관계를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는데 경기도지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서 막 기자회견도 하고 막 김정은도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단숨에 이제 대선 후보로 올라가는 것이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1등 공신 역할을 쌍방울이 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직접 돈을 주기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에 반대급부로 어마어마한 돈이 올 것이다. 뭐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 수조 원의 돈을 네가 얻을 수 있고 재벌이 될 수도 있다. 이재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런 재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보니까 굉장히 쌍방울의 입장에서는 혹했겠죠. 아, 이거 잘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도 되고 그럼 나는 졸지에 재벌이 되는 건가 싶어서 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대신 내준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쌍방울이 북한에 아무 연계도 없고 연고도 없고 뭐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피난민도 아닌데 아무 맥락 없이 북한에 그렇게 큰 돈을 주기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너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이 북한이랑 잘해보려고 낸 돈이다. 덮어씌우기다라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연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핵심 빠진 탈색 외교 안보 라인 흔들. 일단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지질하다라고 비판을 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당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이 대표가 당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핵심 당직은 친명계 사람을 유지하면서 비명계의 불만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누굴 바꿨을까요?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참모총장이 그동안의 오선 위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사무총장인 유임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김의겸 대변인은 교체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환, 김의겸, 김남국 친명 인사 지도부는 교체됐지만 부분 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천의 실무 담당 조정식 사무총장,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무총장은 유임해서 비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변인직에서 내려온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얼룩말 세로를 올렸어요. 예? 나름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은 묵직했다.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처럼 훨훨 활보하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입니까, 박정호 의원님? 왜냐면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처럼 훨훨 활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풀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저렇게 야생동물. 마취총 맞아요. 김의겸 의원은 도대체 왜, 전재수 의원님도 웃으시는데 마취총을 맞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물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입니까? 세로처럼 유명해지고 싶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 한순간에 어떤 일탈을 꿈꾸겠다는 겁니까? 어떤 적절한 비유 맞습니까?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요, 제가. 저도 해석 못 하겠어요. 김의겸 의원 얘기하셨던 게 잘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잔기술 뭐 이런 거 얘기하시고 뭐 해서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면 또 세로는 나름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세로처럼 나와가지고 또 활보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 또 혼선스럽게 만들고 막 지금까지 대변인으로서도 할 수 없는 말을 막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말을 막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저는 세로가 마취총 맞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유권자들로부터 마취총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 그 세로처럼 훨훨 활보하겠다라고 김의겸 의원님 했는데 그러면 그냥 차라리 그냥 당직으로 묶어두는 게 글쎄요. 한번 봅시다. 예. 지켜봅시다. 말씀을 아끼시는 분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세로가 사실은 동물은 뛰쳐나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게 활보하고 또 뛰쳐나와서 다니다가 또 다쳤어요. 결국 이제 동물은 돌아갔는데 이제 세로에 대해서 다른 때 같으면 굉장히 비판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린이대 공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한 거냐, 책임자 문책해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드셌을 거예요. 그런데 세로의 어떤 개인적 사정이 알려진 거죠. 엄마 아빠가 죽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캥거루와 싸우고,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미화를 시켰는지 맞아, 정말 캥거루랑도 싸웠어요, 세로가. 그래,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룩말의 어떤 이 세로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새끼 얼룩말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귀엽고 약간 좀 미화를 시킨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동물원을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잘못하면 뭐 뒷발치기랄지 그런 걸로 해서 뒷발치기요? 어린이랄지 시민들이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본인도 가서 다쳤고요. 결국은 마취총 맞아가지고 동물원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세로의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거기서 얹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세로니까 우리가 가능하고 이쁘게 봐준 거지. 그게 김의겸이었을 때. 이거 지금 비유가 참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좀 재치 있게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표현한 거죠. 좀 더 자유롭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당직이라는 게 그 무거운 당직이라는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름 이제 어떤 민주당의 정부 투쟁에서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홀가분 마음으로 세로처럼 하겠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어떤 일종의 선의이겠죠. 그런데 하필 또 이게 세로라서 마취총 얘기가 너무 오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좀 김의겸 의원의 진의를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렸습니다. 어쨌든 당직 개편 관건은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던 비명계가
나는 안 물러나겠고 당직은 이렇게 바꿀게 라고 이 대표가 내민 건데 이걸 만족하느냐 여부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비명계 반응 보시죠. 비명계 A, 총선 앞둔 상황에서 사무총장 안 바꾸고 그 쇄신이냐. 비명계 B, 대표에게 쓴소리 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무색무취, 시간 벌기용. 비명계 C, 사무총장 유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표 거취 표명 없는 게 문제다. 전재수 의원님, 비명계 한 의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취재를 했는데 이대로면 총선 어려우니까 당분간 당대표직에서 내려와라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겠고 당직 바꿀게 라는 건 동문서답이다 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복수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당직 개편이고 조금 전 비명계 반응들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하시다고 보세요? 예,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도 당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 당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민주당이 기존의 질서가 상당 부분 이제 해체가 되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상태죠. 아마 총선 전까지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가 이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당직과 관련한 의견들 이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든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당직 개편을 한 것으로 일단은 당내 전반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단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잘 되면은 이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당내 여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표님 탕평 통화 만장을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시를 하신 건지. 아까 대변인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당내에서는 개딸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이 개딸을 두고서도 정말 강성 친명계에서는 개딸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과 민주당을 공격한 프레임이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내에서 개딸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오랜 의원들마저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쪽이 돼버립니다. 이 주장을 한 사람은 김남국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을 네.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비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당에 있어서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행동에 나서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당부의 말을 따른다면 좀 한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 주장이 좀 뭐랄까 김수경 교수님 새로운데 비판하지 마라 개딸. 저렇게 개딸을 비판하지 마라. 폄훼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내에서 전용기 의원, 박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 이상민 의원 계파 구분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 개딸들을 비판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의원들은 다 어떤 보수 프레임에 갇혀서 이재명 대표를 개딸을 폄훼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 말은 그럼 그동안 이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개딸이라는 프레임을 왜 이렇게 신나서 또
사용했었나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개딸이라는 용어 개혁의 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위나 뭐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고 개딸이라는 그 존재를 굉장히 즐겁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한때.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다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와서는 또 개딸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편에 서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개딸 때문에 처음에는 비명계 의원들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정치인들 다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개딸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지금 친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기 말도 안 듣는다 개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딸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끼리 어떤 동력이 생겨가지고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력화를 해서 자기들의 입김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명, 친명, 국민의힘, 보수, 진보 다 할 것 없이 이 개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예전에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앞에서 연설할 때는 막 또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영을 안 가리고 사람 안 가리고 아주 정치판을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말 책임감을 통감해야죠. 이거 사실 즐기고 어느 정도 조장하고 했던 게 누굽니까? 나 이재명 대표와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국면 전환을 하려는 거는 너무 비겁하다. 정치인 모두가 불행해요. 개딸들 때문에 지금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너무 정신이 없고요. 정치인들이 다 같이 진영 상관없이 이런 행태는 옳지 않다라고 좀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걸로 재미를 보려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통제불능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딸은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라는 김남국 의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김수영 교수의 개인적인 논평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의 서로를 향한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포퓰리즘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구룡 외교를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꼼수 처리한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매표 행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 중에서 시행 첫 5년간 1조 원이 넘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수가 총 52건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대1 구룡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국빈 방문은 매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앞두고 외교비서관이 또 돌연 교체돼서 상당히 좀 미스테리하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국빈 방미를 앞두고 주무부처의 핵심 인력이 이번에도 지난번 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교체가 된 걸까요? 이문희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교체가 됐어요. 이 이문희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 16, 17 한일 정상회담에도 배석했던 실무진입니다. 지난번 방일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잖아요. 이번에는 방미를 앞두고 방일보다 어떻게 보면 이번엔 국빈 방문이라 더 큰 행사인데 외교라인이 또 그만뒀어요. 그런데 용산 안팎에서 경질설이 아니냐, 또 경질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자, 1년간 근무하며 경무에 시달려서 임기를 마치고 원대 복귀했다라는 해명을 했지만 국빈 방미를 앞두고 경무에 시달린 실무진을 교체해 줄 리는 만무하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질설이 아니냐.
그럼 더 나아가서 한 보도에서는 무엇 때문에 경질됐냐? 그리고 지금 경질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실에서 너무 경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미국이 윤 대통령 방미 때 문화 행사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 확답이 오지 않아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저 제안을 한 자릿수의 실무자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다라는 자세한 취재기도 나옵니다. 뒤늦게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요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경질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설입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의원님, 요게 뭐 일본 가기 전에 누구 교체되고 미국 가기 전에 누구 교체되고 요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보좌진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해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우리가 관행적으로 보게 되면 그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를 할 때는 설사 그 이빨이 빠지는 피곤함, 피로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대부분 다 이제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사람을 바꾸거나 하겠죠.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미 외교가 지금 굉장히 이제 분수령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금 미국에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되고 반도체 설계도까지 우리가 공개해야 되는 그런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대중국 봉쇄 전략에 있어서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 편을 미국이 좀 들은 듯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미입니다. 그것을 앞두고서 지금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됐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고 이번 방미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인데 이게 지금 교체가 된 것은 굉장히 좀 불안한 외교 전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된 이상 돌이킬 수는 없을 것이고 조금 더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그런 외교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사실 핵심 비서관인데 박정하 의원도 전재수 의원도 모두 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또 경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확실치는 않은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한데 석연치 않은 궁금증이 국민들한테 있으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해소해 줄 필요는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 경질이면 경질이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경무에 시달렸어도 중요한 미국 국빈 방문이 있으면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경질이라는 사실은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 좀 있다면 좀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다만 지금 뭐 외교부 라인이나 주미 대사관 라인이나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온다는 외교비서관도 그동안 계속 외교 라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경질설에 대해서 경무에 시달려서 업무를 교체해 준 거다라는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번 정광훈 목사와 집회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며 호남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에 동조를 해서 호되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 한번 출연 같은 걸 해보면 나오는 사회자나 패널들이 전부 정권 바뀌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보통 우리 보수 진영에서 2명, 좌파 진영에서 2명, 4명이 주로 토론을 하면요. 저는 그냥
제정신을 갖추고 가서 이야기하지만 보수 진영의 또 한 사람은 윤석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준석 계열이라든가 윤석열 계열이라든가 한겨레 경향신문을 비롯한 좌파 언론은 아직도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하죠. 우파 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저는 자, 김수경 교수님, 이제 미국 출장을 가서 김재원 최고가 이제 연설을 한 건데 최고위원도 불참하고 최고위원 회의도 빠지고 미국 출장을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왜 저런 얘기를 저기까지 가서 지난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또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불과 뭐 몇 주 상간의 일이잖아요. 그게 한참 전의 일이면 또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정광훈 목사를 만나가지고 막 5.18 정신을 넣는 거 자기 반대한다고 얘기했다가 급 사과를 했죠. 논란이 일자. 그리고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뒤집는 말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런데 바로 몇 주 뒤에 지금 미국에 가서 저렇게 뭐 좌파 이런 얘기 하면서 우파 천하통일. 우파를 천하통일한 게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란 말이죠. 팩트도 맞지 않아요, 사실? 우파들이 들을 땐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죠. 굉장히 과격하고 그 때로는 주장이 참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우파를 대변하는 것으로 우파를 통일하는 것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보수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파를 되게 욕되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굳이 최고위원 회의를 빠져가면서까지 어떤 미국 출장을 가면 거기에서 굉장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보수단체 앞에서 저렇게 보수단체 들으라고 그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을 만한 말만 물론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 다 또 저기에 동의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은 저렇게 듣기 좋은 말만 저렇게 하고 얼마 전에 사과했던 게 진짜 몇 주 전인데 바로 그걸 또 뒤집는 듯한 저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우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향신문 제목이 밑에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전광훈 찬양하느라 최고위원 회의 또 불참한 김재원. 벌써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최고위원 회의를 빼가면서까지 저기에 가서 전광훈이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하면은 그게 마치 국힘의 어떤 생각인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을 빨리 그어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예, 지난번 이 정광훈 목사와 함께 5.18 정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 발언 때문에 사실 엄청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에 가서 정광훈 목사를 경향신문 표현에 따르면 찬양을 했다라는 논란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김기현 당대표에게 이 논란은 고스란히 돌아갈 텐데요. 김기현 당대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수석 최고위원님이 회의에 세 번째로 불참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고위원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감독하는 거 아니고 출석을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듣기로는 해외 출장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입장은 안 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눈 감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박정호 의원님, 당 지도부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엄중 경고를 하거나 당부를 하거나 이런 거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게 맞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제 2번 있으니까 어제는 지나갔다 쳐도 저는 목요일 날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건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한테 대해서도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도
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최고위원이 됐으면 최고위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 최고위 구성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미국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공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도부에 그래도 말석에 있는 대변인 하면서 한 번도 회의 빠진 적 없었거든요. 그게 당무를 맡은 공인의 자세지 저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도부의 차원에서의 사과도 필요하지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저희 좀 전에 얘기했지만 민주당 개딸 비난하는 거나 저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박정아 의원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신다 이 더 말씀이시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연 김기현 당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지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유아인 씨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호화 변호인단도 한편에선 꾸렸습니다. 유아인 씨 모습 들어보시죠.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질문들 많이 받았고요. 줄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사실대로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밝혔지만 호화 변호인단으로 적극 방어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성진 변호사는 마약통 대검 마약과장 출신, 검찰 출신, 김현장 출신, 대거 됐다. 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마약 사범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마약의 종류를 많이 투약을 했어요. 거의 백화점이다 할 정도. 우리가 이제 마약법에서는 대마, 향정신성, 그다음에 이제 마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다 투약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100회 이상 투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케타민, 코카인 같은 경우는 또 한국에서는 그다지 유통되는 마약이 아니에요. 굉장히 3대 마약이라고 해서 헤로인, 필로폰과 코카인을 3대 마약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환각도 강하고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정도의 마약은 일단 약간 그 법적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마약이 초범이면 대부분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이 횟수도 많고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많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했군요.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